네, 지금 소개할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 수원 관할이었고요. 그리고 이분 채무 3천만 원이고 월급은 한 22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고 미혼이었습니다. 20대 후반 남성 그러면 딱 느낌이 오죠. 모바일 토토, 도박 같은 걸 했거나 아니면 주식 코인일 가능성이, 왜냐하면 20대 후반은 미혼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식이나 부양 가족이 없는데 빚을 졌다 그러면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이 단순히 생활비만으로 빚을 지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모바일 토토나 코인 같은 사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사행성 채무 있는 분들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서울하고 지방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분은 수원 지방법원 문제니까 오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 전세 대출을 받으신 게 있었어요. 전세 만기에 돌려받았는데 이걸 은행에 돌려주지 못한 케이스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논점은 전세 대출을 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가? 내가 전세금을 어디 우리 은행이나 카뱅에서 빌리잖아요. 빌리고 이걸 집주인한테 주겠죠? 근데 전세 만기가 되면 저 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줘야 되는데 내가 못 줬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이 채무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보시면 원래는 그 돈을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주기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바로 보내주시더라. 그 돈이 2,400만 원이었는데 큰 돈이 들어오니까 내가 그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 돈으로 비트코인도 하고 인터넷 도박도 하고 며칠을 돈을 잃고 돈을 벌고, 이런 패턴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은행에 돌려줘야 할 보증금마저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저걸 변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출을 알아봤는데 신용등급이 좋지가 않아서 대출이 되질 않으니까 은행에 결국 돌려주지 못했다. 뭐 그런 말입니다. 자, 보세요. A라는 은행이 있는데 방금 채무자한테 전세 자금을 빌려준 거예요. 5천만 원 빌려줬는데 원래는 돈 빌려줄 때 보증인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보증서 주는 게 잘 없으니까 국가정책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이나 다른 다양한 기관들을 이용해서 보증서를 발급하죠. 그래서 그 기관이 이 사람에 대해서 보증인이 돼주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이 채무자가 이 빌린 전세금을 집주인한테 주는 거죠. 집주인은 만기가 되면 이 임차인한테 반환을 해야 되고, 임차인은 이 은행한테 반환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돌려줬을 때 이 채무자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 돈을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A라는 은행에 못 돌려주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자, 또 다른 케이스는 B은행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 5천만 원을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보증을 세우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임대인, 즉 집주인한테 5천만 원을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은 집주인한테 채권이 생기잖아요. 5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 생기죠. B라는 은행이 이걸 담보로 잡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질권이라고 부르거든요. 집을 살 때하고 비교해 보세요. 채무자가 집을 살려고 1억을 빌렸어. 그리고 어떤 아파트를 매입을 했죠. 그러면 B라는 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파트에 대해서 담보를 잡죠. 그때는 이걸 보고 저당권이라고 하죠. 근데 보증금 채권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저당권이라고 하지 않고 질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당권이나 질권이나 똑같은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본질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걸 질권을 잡은 경우에는 이게 담보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집주인은 만기가 되면 은행으로 돌려줘야 돼요. 근데 집주인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으로 안 돌려주고 임차인에게 돌려줘 버린 거죠. 근데 임차인은 지금 형편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B은행에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다 써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죠, 여기서. 좀 전에 채무자 진술서를 보셨겠지만 집주인이 원래 은행으로 바로 줘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나에게 줬다. 이거는 바로 질권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집주인이 은행에 바로 주든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줘서 은행에게 주든 간에 결국은 만기가 되면 임차인을 돌려받아서 은행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돌려주고 써버렸다. 그럴 때 이 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첫 번째는 사기 고소를 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기 고소를 해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 자금을 뺏었을 경우에 사기가 유죄가 되는가 무혐의가 되는가는 지금 여기서 다 설명드리긴 너무 힘들고 제 사기죄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유죄가 된 사안도 있고 무혐의가 된 사안도 있습니다. 이걸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매우 힘든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여러분에게 길잡이를 하나 제시해 드리자면, 처음부터 그 돈 뺏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채무자가 있고 은행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여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어떤 대출 브로커나 이런 사람들하고 딱 팀을 짜는 이런 경우가 있어. 돈을 대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집주인한테 지급조차 안 되고 이대로 갖다 써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와 반대로 정말 실제로 전세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게 맞습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집주인한테 줬는데 나한테 돌아왔을 때 내가 살다 보니까 돈이 없고 힘들어가지고 이 돈을 써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무혐의로 나온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건 일률적인 기준이라고 말하긴 힘들고,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략적인 기준을 제가 제시해 드린 거고요. 구체적인 사안이 궁금하시면 여러분 집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가지고 이 사안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 채무자 같은 경우는 고소 자체가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채무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대출 브로커하고 팀을 짜가지고 둘이서 은행을 속여서 돈을 받고 바로 썼던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실제로 집주인한테 돈을 줬던 거잖아요. 주고 그 다음에 돌려받아서 자기가 썼죠. 그리고 금액도 2,400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고소가 들어왔어도 무혐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해봤지만 결론은 고소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게 되어버렸죠. 자, 두 번째 주제는 주식 코인으로 채무가 생긴 경우하고 도박으로 채무가 생긴 경우, 이 두 개가 개인회생에서 다르게 취급되는가. 특히 20대나 30대 남성들 같은 경우는 코인하고 도박 이 사유가 많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변제 기간이 보통 3년이잖아요. 1회차 변제하고 2회차 변제하고 3회차 변제하고 36회차까지 변제하잖아요. 이 3년 동안 변제하는 금액을 싹 다 합치면 이게 청산가치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이 청산가치라는 것에는 여러분이 탕진한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치나 탕진으로 1억 원을 날렸다 그러면 이 1억 원은 내가 날려버리고 없는 돈이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돈이라고요.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관념상, 상상으로 그 돈이 남아있다고 간주하고 이 1억을 청산가치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3년 동안 변제하는 금액이 이 청산가치 1억보다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럼 단순히 산술상 계산을 해봐도 내가 36회 동안 1억 이상을 변제해야 되니까 1억 나누기 36회 하면 월 277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청산가치라는 놈에 들어오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가? 원래는 예전에는 과거에는 탕진했던 금액들이 전부 청산가치에 들어왔거든요. 그 주식으로 날린 돈, 코인으로 날린 돈, 토토, 파워볼, 바카라, 그리고 그 별풍선 같은 거 쏴준 거. 이 상은 남자들한테 많은 사유. 그리고 성형외과나 피부 미용이나 사치나 명품이나 이건 여성들한테 많은 사유. 이렇게 1억이란 돈을 날려버리면 이건 존재하지 않는 돈인데 남아있다고 간주하고 청산가치에 집어넣어버리죠. 그러면 청산가치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청산가치보다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금액이 더 커야 되니까 변제금은 당연히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22년 6월 28일에 서울회생법원에서 공보관실에서 보도자료를 한 개 내게 되죠.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한 채무자를 위한 지원 방안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겠다.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경우에 변제금 총액을 정함에 있어 그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탕진한 금액보다 변제금이 더 커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탕진한 금액을 여기에 집어넣지 않겠다, 고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규정을 바꿔버린 거죠. 다만 여러분께서 주의하실 것은 이 보도자료는 주식하고 가상화폐 두 개만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죠. 그리고 발표한 게 서울회생법원이잖아요. 지방회생법원은 아직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주식 코인 같은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청산가치에 안 집어넣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걸 전액을 100% 반영을 시켜버리면 변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창원이나 부산이나 수원 같은 다른 법원에서는 그 사람이 변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반영하고 끝내는 사건들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보도자료에서는 주식하고 코인만 언급했잖아요. 토토, 파워볼 이런 건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그냥 여전히 청산가치에 다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많이 날리면 변제금이 자꾸 커집니다. 그리고 성형 피부과 사치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쓴 돈은 그게 정말 치료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성형을 위한 사치 목적이었는지 이걸 구분해서 필수적인 치료 비용이었다고 본다면 요건 청산가치에 안 들어가고 변제금을 안 끌어올리고 그야말로 외모만을 위한 성형 비용이었다. 그러면 이게 일부가 반영이 돼서 변제금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 카드 내역에서 쓴 거 그게 사치인지
필수적인 생활 필수품 비용인지 판단해보라 그러면 그게 1도 양단적인 기준 같은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재판을 하면서 그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 관계나 실제로 사용했던 내역이나 금액이나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치인지 일반적인 소비인지 구분해서 일부는 반영되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도박 금액이 탕진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아까 청산가치보다 변제금이 더 커야 되는데 모바일 도박으로 날린 돈은 실무준칙 개정에서 언급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청산가치로 들어온다고. 근데 이 들어오는 돈이 막 1억씩 들어와 버려. 월 변제금이 막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근데 내 월급은 200만 원이야. 그런 경우에는 월급으로 변제금을 도저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내가 모바일 도박으로 탕진을 하면 좀 전에 봤던 실무준칙 개정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청산가치에 전부 다 들어오죠. 그러면 월 277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데 월급이 180밖에 안 돼. 이거 변제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최대한 성실히 변제한다는 걸 조건으로 인가받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1인 생계비 120만 원만 딱 빼고 그 다음에 60만 원 가지고 인가를 받는 거죠. 여기에 무슨 뭐 추가 생계비다 뭐 가족 부양비다 이런 거 집어넣는 게 아니고 깔끔하게 1인 생계비만 빼고 나머지는 변제금에 전부 투입하는 걸 조건으로 인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이렇게 최대한 성실한 조건으로 인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청산가치 반영해라, 청산가치 보장 안 되면 그냥 기각이다 이렇게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 선생님들이 인터넷을 찾아보고 종종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변제금 약간만 올려주면 무조건 인가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대체로는 특히 반성을 하고 있고 도박 치료를 받고 있고 내가 열심히 변제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면 기각되기보다는 인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그 채무자에 대한 보정 권고인데요. 보시면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표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바일 도박이 있는 분도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게 대체로는 2030 세대에서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미혼에 부양가족이 없는 남성들이 많이 하지. 이분들은 대체로 보면 소득이 200만 원 내외죠. 채무도 뭐 한 3천에서 5천 내외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1인 생계비 빼고 월 변제금 5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36회 정도 변제하면 자기 채무 100%를 변제하거나 또는 100% 변제까지는 안 돼도 어느 정도 50% 이 정도 변제는 된다고요. 좀 전에 소개했던 채무자 같은 경우도 자기가 지금까지 발생시킨 채무, 원금 요거 100% 변제하는 걸로 하고 대신 개인회생 들어간 이후로는 이자가 발생 안 하니까 또 독촉도 안 당하고 통장 압류 같은 것도 안 당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생한 것만 28회에 나누어서 변제하고 채무는 종결시키는 걸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2030 어린 세대 같은 경우는 모바일 도박인데 100% 변제율이 안 나와도 대체로는 인가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취지를 한번 살펴보면 처음 이런 일을 겪잖아요. 한 번은 살려주려는 취지 같아요. 어린 나이에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청산가치에 적당히만 반영해서 그 사람 월급 내에서 변제가 가능한 정도만 청산가치를 반영해서 얘보다 변제 더해라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인가를 해서 살려주려는 취지 같아요. 대신 이렇게 살려줬는데 도박한 사람한테 개인회생을 인가결정을 내려줬는데 그 다음에 돈을 또 빌려서 또 도박을 하고 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그러면 그때는 청산가치에 전액을 반영해서 이렇게 많은 청산가치가 반영이 되면 이 사람 월급으로 변제가 불가능합니다 해도 그런 사정 안 봐주고 그냥 기각시켜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모바일 토토 도박을 하면 안 된다. 이거를 명심하시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려드리면 전세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는가? 임차인이 받아서 은행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써버리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경우는 사기죄로 고소받는 경우가 있고 안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주식, 코인, 토토, 성형, 사치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청산가치보다 변제금이 더 커야 되니까 변제금 부담이 자꾸 높아져서 개인회생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긴 하다. 내 월급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변제하는 걸 조건으로 인가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건 없다. 그래서 전세대출금을 은행에 돌려주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했다거나 주식, 코인, 토토, 성형, 사치 같은 탕진한 내역들이 많은 사람들, 그 금액이 큰 사람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